네, 이델리와 함께하는 웰스 투어 2021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튜브로도 함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돈을 많이 벌고 뭐 주식, 부동산으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절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세테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배우자나 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 하는데, 자, 이번 세션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방안을 주제로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대표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션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주제는 부동산과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절세 방안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해외 주식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증여를 한 후에 양도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좀 많은 내용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가급적 핵심 내용들 위주로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증여와 양도를 좀 알기 위해서는 세금의 규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20분 정도 현행 그 양도세 규정과 취득세 규정 그리고 종부세 규정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더우니까 좀 옷 좀 벗고 갈게요. 다주택자 및 법인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강화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710 대책이라는 대책이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서 한 채부터 세 채까지는 1에서 3%였습니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01에서 2.99%, 9억 초과는 3%였고요. 4주택 이상은 4%였죠. 그리고 법인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서 그냥 1에서 3%였습니다. 근데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는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어떻게 중과가 되냐면은 2주택부터 중과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8%,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이면은 무조건 12% 이렇게 취득세가 개정이 됐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3주택부터 중과가 되죠.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부터 12%. 그리고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참고 2를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 중과 규정. 정부가 처음에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발표했을 때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증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분명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증여는 중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증여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모든 주택을 이제 취득세 중과하면 안 되겠죠.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그런 곳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무조건 12%로 과세한다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증여한다. 1세대 1주택은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공시가가 3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럼 몇 프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거냐? 원래 원래 그 증여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3.5%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저 그림에 있는 사례 한번 볼게요. 지금 납세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2016년에 B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B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A주택은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고 B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 남편분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B주택의 지분 절반을 자기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2020년 8월 31일에. 저분이 저걸 왜 증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분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종부세 세율이 중과가 되거든요. 세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남 2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B주택의 지분 절반을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해버리면은 남편은 1주택자가 되죠. A주택 한 채가 되는 거고 부인은 B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각자 1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B주택의 절반을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 우선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증여세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경우에는. 그런데 뭘 내야 되는 거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저때 취득세가 몇 프로냐?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 8월 12일 이후 증여분부터 12%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B주택의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당장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불리할 것 같죠. 그렇지만 저 주택을 두 채를 계속 장기간 들고 간다고 가정하면은 저분들은 오히려 저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B주택의 절반을 부인한테 넘김으로 인해서 남편은 종부세가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 혜택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거는 1년만 누리는 게 아니고 저 팔기 전까지는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각자 1주택자가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참고 2 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부세 세율.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종부세 때문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은 2주택 이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1주택. 2020년까지는 세율이 0.5에서 2.7%였거든요. 그게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세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0.6에서 3.0%로.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의 두 채 또는 조정 지역 비조정 두 채 또는 조정 지역 한 채 이런 분들은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원래 0.5에서 2.7%였다가 0.6에서 3.0%로 조금밖에 안 올랐죠. 이런 분들은 부담이 좀 덜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체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거나 또는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채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이런 분들은 종부세가 중과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중과가 되는 거냐? 2020년에 저런 분들은 세율이 0.6에서 3.2% 누진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2021년이 저 710 대책이라고 빨갛게 표기된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는 1.2에서 6.0으로 세율이 2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2020년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2021년에 한 4, 5천 나올 것 같잖아요. 1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이 세율이 개정된 사항을 그냥 막연하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지 마시고 세액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부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팔기 전까지는 계속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 제가 좀 이따 이제 부동산 증여를 통해서 이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증여세의 일반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의 일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증여세 과세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인데요.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그때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거든요. 유산과세형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때 부모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피상속인 기준으로 물려준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이제 몇 조냐 말이 많은데 우선 주식 가치만 약 12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주식 가치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자녀가 3명이었잖아요. 3명한테 만약에 똑같이 나눠줬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4조, 4조, 4조. 그러면은 그 받은 자녀들 입장에서 4조씩 세액을 계산하는 거냐?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지금 피상속인 즉 이건희 회장 기준으로 물려준 재산이 12조잖아요. 12조 가지고 세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조, 4조, 4조 이렇게 딱 나눠서 계산했을 보다 세액이 훨씬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유산과세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하는 거냐?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그러거든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우선 증여자가 다르면은 합산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달라도 합산과세를 안 해요. 조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주는데 10억짜리 물건을 큰형한테 5억, 작은형한테 5억 이렇게 두 사람한테 나눠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형제한테 각각. 그러면은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냐? 아버지가 내는 게 아니고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내는 거겠죠. 근데 자녀들 기준으로 각자 받은 가액이 5억이죠. 그럼 5억을 기준으로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10억 전체 총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5억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근데 만약에 그게 상속이었다. 그럼 상속은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총액은 넘어가는 거가 총액은 10억으로 똑같죠. 그렇지만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은 자들이 각각 5억씩 받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 버려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방금 큰아들한테 5억 원 상당의 이제 자산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5억 원어치 자산을 받고 할아버지한테 또 5억 원어치 자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각 5억, 5억 따로따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냐? 두 개 합해서 10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실제 계산은 증여자가 다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이거 설명드릴 텐데 이걸 활용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볼게요. 증여재산 가산액이 뭐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 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올해 나한테 5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5억 원을 증여를 하면은 세액 계산할 때 5천만 원 공제해 주잖아요. 5천만 원 공제해 주고 4억 5천에 대해서 세액을 과세하는데 4억 5천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이제 20% 과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아버지가 나한테 5억을 또 증여해줘요. 그럼 연도가 다르죠. 지금 증여한 연도가. 이걸 합산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합산과세 하면은 증여세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확 올라가겠죠. 근데 합산과세를 안 하면은 올해 냈던 증여세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년에 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합산과세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많은 자산가들은 자기 자산을 매년 쪼개서 나눠서 증여를 해버리면 되겠죠. 합산과세를 안 하면. 그럼 세부담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럼 한꺼번에 증여한 사람하고 과세 형평이 안 맞겠죠. 그래서 상증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 번 증여받고 또 증여받았다. 그러면은 10년 이전 거 증여 이전에 했던 거하고 이번에 증여한 거하고 합산해서 과세해버립니다. 그걸 증여재산 가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증여재산 가산이 되려면은 반드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동일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이 돼요.
직계존속의 배우자. 이걸 놓쳐서 세금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2012년에 A주택을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가 성년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5천 해주잖아요. 그럼 증여세 과세 표준은 4억 5천이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약 8천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에 이제 8년 정도 지났죠. 아직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이분이 약간 이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5년 증여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5억을 증여하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 안 하겠지. 이렇게 또 5억을 증여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친이 5억을 증여한 거는 모친과 부친은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내에 지금 동일인이 증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에다가 10년 이전에 아버지가 과거에 증여했던 5억을 가산해버리죠. 그럼 증여재산 가산에 5억이 되는 거고 합하면 10억이죠. 거기서 증여재산 공제 5천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9억 5천.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은 세액이 2억 2,500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저 5억 아버지가 증여했을 때 세금 8천만 원 이미 냈잖아요.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저기서 8천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1억 4,500이 나와요. 따로따로 했을 때는 각자 원래 8천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증여재산 가산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증여는 세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증여세 계산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나는 모르겠다. 갖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증여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무대리인하고 꼭 증여를 할 때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면은 세무대리인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증여를 해도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증여를 하면 안 되는데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뒤에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가가 없으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의 대표적인 게 기준시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해줘요.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서화 있죠. 서화하고 골동품. 그 감정평가를 했더니 뭐 3조가 넘느니 맞느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속인들이.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죠. 왜 기증하기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다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잖아요. 그거는 과세가액 불산입돼요.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서화나 골동품 3조 원어치를 국가에 기증하잖아요. 주로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과세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가 부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부채만큼은 증여를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채만큼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게 채무부담액 차감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거기에 있는 전세보증금 있죠. 전세보증금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건 이제 부채로 봐서 증여세 계산할 땐 차감해 줍니다. 대신 그 채무부담액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걸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주면은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산출세액에다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증여할 때는 한 단계 세대를 건너뛰어 버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한 단계 넘어오고 그 다음에 손녀한테 가야 되는데 그 부모 단계를 띄어버리고 손자한테 바로 가버리면은 그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그래요. 중간에 한 세대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과세합니다. 할증과세 세율이 30%예요. 그리고 가액이 크면은 미성년자이면서 가액이 크면 최대 40%까지 할증이 됩니다. 그 세대 생략 할증세액은 이제 더하고 마지막에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세액 공제는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은 3% 세액 공제를 줍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최종 납부할 증여세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자세히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앞에 이 계산 구조에서 저기 중앙 하단에 보시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있죠. 과세 표준까지 계산해서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때 이 세율이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이하는 20%,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이게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서 원래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걸 속산표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증여세 과표가 40억이다. 그럼 40억이면은 저 30억 초과 세율에 걸려 있잖아요. 세율이 50%죠. 그럼 40억 전체에다가 50% 곱해버려요. 그러면 세액이 20억 나오겠죠. 거기에서 오른쪽에 누진공제액 있죠. 누진공제액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한 세액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증여재산 공제 볼게요.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를 해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이다. 그러면 2천만 원만 공제해 주고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한테 증여해 준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친족한테 증여해 줄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친족 관계가 전혀 없다. 제3자한테 증여해 줄 때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10년간 합해서 이 금액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해 줄 때마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진 않아요. 10년간 합해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억, 직계 비속들은 최대 5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만 공제를 해주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볼게요. 라. 아까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때 기타 친족의 범위가 뭐냐?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혈족과 인척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혈족과 인척의 개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혈족은 나랑 혈연 관계로 맺어진 친척, 나랑 피가 같은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이런 사람들은 나랑 핏줄로 연결돼 있죠. 만약에 내 동생의 자녀, 내 동생의 자녀를 내 기준에 조카라고 그러잖아요. 조카는 혈족일까요, 인척일까요? 나랑 내 동생은 핏줄 관계죠. 그리고 그 동생과 그 자녀도 핏줄 관계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나의 조카, 친조카들은 다 혈족입니다. 근데 나랑 우리 와이프 있죠. 나랑 우리 와이프는 혈족입니까, 인척입니까? 인척이에요. 핏줄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 우리 와이프의 언니의 자녀, 처조카죠. 혈족이에요, 인척이에요? 나랑은 핏줄로 안 이어져 있죠. 그 처조카는 인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족은 6촌까지 기타 친족에 들어가고 인척은 4촌까지. 제가 보기 약간 이게 차별인 것 같아요. 세법에서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과 사이는 핏줄로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다 기타 친족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해줘요. 증여재산 공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증여를 활용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보통 부모님들이 증여를 해줄 때는 자기 자식한테만 증여를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이혼을 많이 하죠. 워낙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증여를 해줬다가 이혼하면은 나중에 절반은 그 배우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의 배우자한테 증여해 준 걸 되게 꺼려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관계가 되게 화목하고 이혼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자녀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부모가 아들한테 단독으로 이제 부동산을 증여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증여재산가액이 14억 5천이었고요. 아들이 만약에 성년이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14억. 세율 구간이 10억 초과 30억까지 40%거든요. 그럼 전체 40% 곱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 1억 6천이거든요. 1억 6천을 빼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은 4억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부동산을 아들 5억 5천, 며느리 5억 1천, 손자 3억 9천 이런 합하면 14억 5천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총액은 똑같아요. 증여재산가액은. 그런데 아들은 5억 5천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5억입니다. 제가 왜 저걸 5억에 맞췄느냐? 5억까지 세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20%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5억까지는 세율이 20%고 거기에 누진공제 1천만 원 빼주면은 아들은 증여세를 9천을 내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 1천이죠. 며느리는 시부모 입장에서는 기타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 원 해줍니다. 빼면은 과세표준은 똑같이 5억. 그럼 세율이 20% 구간이죠. 20% 곱하고 누진공제 빼면은 며느리 똑같이 9천. 그다음 손자는 3억 9천. 손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면은 2천만 원 공제해주겠죠. 증여재산 공제를 빼면 3억 7천. 세율 20%에 누진공제 곱하면은 원래는 7,40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자가 미성년자면 30% 할증과세 한다고 그랬죠. 할증과세 했더니 8,320이 나왔어요. 그럼 다 더하면은 2억 6,320이 나왔죠. 그럼 단독으로 증여했을 때보다 1억 3,700이 줍니다. 이제 이렇게만 해도 절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은 절세를 한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아들이 증여세를 4억을 내야 돼요. 아들이 저 4억 낼 돈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저 아들 취업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4억을 누가 내줘야 되는 거냐? 증여해준 부모님이 내주셔야 돼요. 그럼 저 증여해준 부모님이 저 4억을 대납해 주잖아요. 저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돼 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증여세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14억이죠. 여기에다 4억이 합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4억은 세율이 몇 프로 과세되는 거냐? 40% 과세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게 또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부모님이 대납해 준다 그러면 또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돼 버려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3명한테 쪼개놨다. 쪼개놓으면은 어차피 이 3명 거를 부모님이 대납해 준다 하더라도 우선 대납해 줄 금액이 확 줄어버렸죠. 줄어버린 데다가 세율이 다 몇 프로입니까? 세율이 다 30% 구간이에요. 지금 5억 초과부터는 30%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일 때보다 세율도 낮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저 증여해 준 거를 시아버지가 증여해 줬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지금 저 증여세가 지금 아들이 9천, 며느리 9천, 손자가 8,320 나왔잖아요. 저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납해 주면 이제 30%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걸 아버지가 대납 아니고 제 3자가 대납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할까요, 안 할까요? 증여자가 달라져 버리죠. 그럼 이제 합산과세가 안 됩니다. 그럼 저걸 누가 대납해 줘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대납해 주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대납해 주면 합산과세 해버립니다.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시어머니가 대납해 주면 안 되고 저거는 친정아버지가 대납해 줘야 돼요. 물론 친정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은 저 9천만 원을 친정아버지가 대납해 주면은 증여자가 달라져 버렸죠, 이제는. 그럼 세율이 몇 프로 바뀌어 버려요, 이제. 세율이 1억까지 10%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사위한테 9천만 원을 증여해 줄 땐 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받죠. 그럼 과세 표준이 8천이 돼요. 8천에 10% 8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가 저걸 시아버지가 그대로 증여해 줬으면 저게 40%짜리인데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저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이걸로 세액이 거의 1억 이상 줄어요. 이걸로만. 네. 그렇죠. 저기 아들 단독 수중에서 지금 증여세 산출세액이 4억이 나왔는데 저거를 이제 부모님이 내주면은 저게 40%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저거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인어른이 내줬다. 그럼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는 저거를 아버님이 이제 대납 안 해주고 제3자가 대납해주면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제3자가 여러분들 저 증여세를 대납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저 돈을 추적을 합니다. 이제 국세청은 저거 추적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이렇게 계좌를 돌아서 증여해줘요. 그게 추적돼가지고 실제로 추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험금의 증여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를 알려면은 약간 용어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돈 있죠. 납입하는 돈은 보험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받는 돈이 있죠. 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보험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보험금은 보통 이제 상속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자녀가 이제 그 보험금을 타겠죠. 그 타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상속세가 과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어떤 경우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보험을 가입했어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또는 종신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부모님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에 보험료를 누군가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부모님이 냈어요. 대부분. 그럼 부모님이 보험료 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가 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상속재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상속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보험료 납부자하고 보험금 수령인이 같으면은 증여세도 과세가 안 되고 상속세도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이제 편법을 쓸 수도 있겠죠. 보험료를 자녀가 내긴 내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줬느냐? 부모님이 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내면은 그때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도 절세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이제 많이 팔죠. 이런 식으로.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 사례는 2015년 1월 1일에 월 납입 보험료 200만 원 그리고 5년 납입 5년 동안 총 내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은 누가 하는 거였느냐? 자녀가 했어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였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버님의 사망이에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보험금을 받는데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는 거냐? 자녀가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때 보험금이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요. 그 2억을 누가 수령하냐면 자녀가 수령하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저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으면은 저건 그냥 2억 다 상속재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저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매달 200만 원씩 자녀가 냈어요. 그러면은 저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였고 저 자녀는 원래 자기가 받을 걸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상속재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냈어요? 1억 2천 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받은 금액뿐만 아니고 본인이 낸 금액.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낸 거니까 그냥 상속재산이 원래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추가로 더 받은 8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안 되고 그냥 자녀 귀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 때 매달 내는 저 200만 원을 누구 재산으로 내는지를 봐요. 국세청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매달 계좌 이체해줬다. 그러면은 저거는 상속세산에 다 포함돼 버려요. 저런 경우는 꼭 자녀 소득으로 내야 됩니다. 좀 이제 약간의 편법이긴 한데 저런 경우에는 자녀가 월급 받아서 매달 200을 내고요.
부모님이 이제 생활비를 통장으로 주면 안 되겠죠. 별도 이제 부모님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고 자녀가 그걸 쓰면은 잘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그다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꼬마 빌딩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꼬마 빌딩 증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꼬마 빌딩은 소급 감정에서 국세청이 과세한다는 거. 요게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자주 나왔는데 요 내용을 몰라서 추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빌딩을 하나 남겨주고 갔습니다. 빌딩을 남겨주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 있죠. 돌아가신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또 후 6개월 이 기간 내에 시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돼요. 시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 시가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뭐가 있는 거냐? 저기 보시면은 평가 기간 이내에, 평가 기간이라는 건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그 물건이 매매된 기록이 있으면 그 물건의 매매가액. 근데 꼬마 빌딩은 매매된 기록이 없겠죠. 그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매매가액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감정가액. 저 감정평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수용경매가액. 수용경매가액이 거의 없겠죠. 마지막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까지 시가로 인정해줘요. 네 가지. 근데 매매가액은 거의 없다고 그랬고, 감정평가는 받으면 있고 안 받으면 없고, 수용경매가액은 없고, 매매 사례가액도 꼬마 빌딩은 절대 안 나와요. 저 매매 사례가가 뭐냐면은 지금 상속받은 물건과 구조, 위치, 용도, 면적 이런 게 다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유사 매매 사례가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만 나와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평형이 같은, 똑같은 구조도 똑같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물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꼬마 빌딩 유사 매매 사례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감정가예요. 그런데 저 감정가도 언제 거 감정가만 인정해 주느냐? 저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 받은 것만 예전에 인정해 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저기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죠. 그럼 대부분 6개월 되는 날 해요. 6개월 되는 때.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국세청이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한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혹시 가액을 다운해서 신고한 건 아닌지 가액을 결정을 해요. 그거를 결정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끝나고 9개월 동안 결정할 수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꼬마 빌딩을 상속받으면서 뭘로 신고했느냐? 저기에 있는 저 네 가지가 없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가도 없다, 감정가도 없다, 수용 경매가, 유사매매 사례가도 없다. 그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꼬마 빌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나와요. 100억짜리 빌딩, 실거래가의 100억짜리 빌딩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 50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50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확 줄겠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국세청이 그거를 너무 낮으니까 감정평가에서 100억으로 과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언제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6개월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상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저 상속세 결정기한 있잖아요. 결정기한은 신고한 날로부터 9개월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과세 당국이 감정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해 준다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여러분이 했잖아요. 하고 나서 9개월 안에 이제 세액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 꼬마 빌딩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버렸다. 그럼 국세청이 그거를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소급감정이라고 그러죠. 저 소급감정도 이제 시가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거를 기준시가로 신고해가지고 추징될 때 세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기준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꼬마 빌딩을 상속받기 전에 이제 증여를 받고 싶어요. 증여를 먼저 받고 싶은데 증여를 하려고 할 때 똑같이 이제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감정 평가 받으면 이제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시세대로 감정 평가를 할 거니까. 근데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국세청이 감정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액이 낮은 건물들 있잖아요. 시가 한 3억짜리. 시가 3억짜리면은 기준 시가는 1억 5천 정도 할 텐데 그거를 여러분이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이거 감정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선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감정 평가 그냥 해주나요? 돈 드려야 되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액의 건물들은 소급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가액 이상만 해요. 그 일정 가액이 얼마냐? 외부로 국세청이 공표를 안 해요. 어느 기준 이상만 감정 평가를 할지.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기준 금액 이하만 증여하는 거는 괜찮아요. 기준 시가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 50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 50억짜리. 이게 기준 시가가 25억이에요. 그럼 25억에 증여하면은 국세청이 소급 감정 해버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 증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증여를 해버려요. 일부만. 예를 들어 집은 3분의 1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50억하고 시가 50억하고 기준 시가는 2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25억이죠. 25억에 3분의 1만 증여하면은 지금 시세보다 얼마 싸게 증여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제가 문제를 냈네요. 시세가 6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60억. 그리고 기준 시가는 30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전부를 다 증여한 걸로 해서 기준 시가 30억으로 해버리면은 시세하고 차이가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당연히 이거 소급 감정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다 증여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증여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로 따지면 20억만 증여한 게죠. 기준 시가로 따지면 10억만 이제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시세하고 기준 시가 차이가 10억밖에 안 나죠. 이런 거는 소급 감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국세청이 탁상 감정을 하거든요. 시세를 알기 위해서 탁상 감정가하고 기준 시가하고 차액이 크지 않으면은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꼬마 빌딩을 증여를 할 때는 전부 다 증여를 할 거면 반드시 감정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세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올해 일부만 증여하고, 그때 일부를 증여할 때는 탁상 감정가하고 기준 시가 차이가 국세청이 과세하는 그 기준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이내에서 하셔야 돼요. 그 범위는 세무대리인하고 상담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알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릴 거. 그건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1, 2년 있다가 또 지분으로 증여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증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거든요. 원칙은 그 물건의 매매 사례가, 그 다음 매매 사례가가 없으면 감정가, 감정가가 없으면 수용 경매 공매가, 수용 경매 공매가가 없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 근데 꼬마 빌딩은 거의 저게 없다고 그랬죠. 네 가지 다. 감정 평가를 안 받으면은. 그래서 기준 시가로 해도 되는데, 그때 그 기준 시가하고 국세청이 이제 탁상 감정했을 때 그 탁상 감정가하고 커버리면은, 차이가 커버리면은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걸 피하고 싶으면은 일부 지분만 증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부 지분만. 그 다음 참고 2 보겠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기준시가로 증여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원래 자산을 증여할 때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시가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가로 인정해 주는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물건의 매매가, 두 번째가 감정가, 세 번째가 수용 경매가, 네 번째가 유사 매매 사례가. 근데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그 물건 자체가 거래되지 않았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매매가가 없어요. 두 번째, 감정평가 안 받으면 감정가도 없죠. 그 다음에 수용 경매는 당연히 없을 거고, 유사 매매 사례가도 없어요. 빌라는.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증여해도 된다고요? 그때는 기준시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게 기준시가하고 국세청이 나중에 탁상 감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액 차이가 너무 크면은 국세청이 감정평가해서 그걸로 과세할 수 있는데, 저기는 그 차익이 클 수가 없죠.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준 시가로 증여해도 됩니다. 사례 한번 봐볼게요. 2015년 3월에 아버지가 A 빌라를 샀는데 취득가를 1억 5천이었습니다. 이제 쌀 때 샀죠. 저기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나고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안 났는데 빌라가 지금 시세가 4억으로 올랐습니다. 2억 5천 정도 오른 거죠. 만약에 상증법상 FM대로 증여를 하려면은 얼마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저걸 자녀한테 넘겨주면은 4억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시세가 4억이니까. 그런데 4억에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억에 신고하지 말고 저거를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준시가를 봤더니 공시가격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2억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재개발 지역의 빌라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천까지 다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몇 동 몇 호 받을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평형 신청까지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가 나와버려요. 내가 33평을 신청했다. 그럼 33평 신청한 다른 물건들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래가 막 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럼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게 유사매매 사례가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33평형은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받기 전에 증여를 하셔야 돼요. 조합원 분양을 받아버리고 나서 동호수 추첨 끝나고 거래가 되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은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유사매매 사례가로 과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가액 2월 과세를 활용한 절세 방안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 해외 주식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이제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 2월 과세를 활용한 절세 방안을 아시려면은 취득가액 2월 과세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우선 이제 그 상증법이나 양도세 조문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이 사례는 남편이 지금 A주택을 취득해가지고요. 취득 당시 가액은 3억이었고 현재 시세는 6억입니다. 3억이 오른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저 주택을 남편이 그대로 팔면은 양도 차익이 3억이니까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특히 저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거를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6억이고 양도 차익이 3억인 A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할 때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게 아파트니까 매매 사례가가 있어요. 그래서 6억 원에 평가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은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6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6억을 받으면은 증여세 과표는 0이 돼버려요.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부인 입장에서 증여받은 이제 부인 입장에서 저 물건의 가치는 얼마냐? 증여해서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이 저 부인의 취득가액이 돼버려요. 6억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6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 물건을 2년 있다가 7억에 팔았습니다. 증여받고 1억이 더 오른 거죠. 그럼 저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냐? 7억. 그리고 만약에 저거를 2월 과세를 적용 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버려요? 취득가액은 6억이 돼버려요. 증여받은 가액 6억. 그럼 양도 차익이 1억으로 줄여버리죠. 만약에 저거를 남편이 증여 안 하고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차익은 4억이 되겠죠. 7억에서 3억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부인한테 증여 한번 해가지고 차익이 1억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증여 후 양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취득가액 2월 과세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 2월 과세가 뭐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먼저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증여받은 자가 그걸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은 팔 때 양도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받아요. 7억으로.
근데 취득가액은 원래 증여했을 때 6억에 증여받았으니까 6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6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당초 증여했던 사람, 이 사례에서 남편분이죠. 남편분의 취득가액 3억을 끌고 와버려요. 이걸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그래요. 취득가액을 끌고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다시 4억이 돼버리죠. 이건 증여해주나 말하잖아요. 오히려 증여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만 한 번 더 낸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세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려면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5년이에요. 5년. 그럼 5년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음 사례 한번 봐볼게요. 다음 사례는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세금이 많이 줍니다. 실제 이제 줄어드는 사례 한번 볼게요. 남편이 똑같이 A주택을 3억에 샀고 2017년에 시세가 6억이었거든요. 6억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증여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6억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의 증여재산가액, 부인의 취득가액이 이제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5년 안에 팔았으면은 남편은 취득가액 3억을 끌고 오는데 요거는 언제 팔았느냐? 증여받고 5년 지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팔 때 양도가가 시세가 8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8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왼쪽 한번 봐보세요. 증여하지 않고 만약에 남편이 저걸 팔았다. 그러면 남편의 차익은 8억에서 당초 본인의 취득가 3억을 빼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 돼버리죠. 저기서 장독공제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은 4억. 만약에 저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주택이면은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중과입니다. 근데 저걸 증여하고 팔았다. 증여하고 팔면은 양도가액은 8억. 그 다음에 5년 뒤에 팔았으니까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인정받는 거냐? 증여할 때 가액인 6억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2억이고 장독공제 빼주면은 양도소득 금액은 1억 8천. 소득 금액 2억 2천이 줄었기 때문에 세부담도 엄청 많이 줄겠죠.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5년 뒤에 팔므로 인해서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피해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A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지분을 부인한테 넘기고 부인 지분을 남편한테 넘기고 그럼 쌍방으로 이제 절세 효과가 생기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요건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등기 가지고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 요거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증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꼬리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A주택의 절반을 부인한테 증여하고 B주택의 절반을 남편한테 증여하고 이건 가능해요. 그럼 양쪽에서 절세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주식 증여 후 이월과세 규정을 통해서 이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내용입니다. 그 아시기 전에 이제 먼저 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양도세는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고요.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한 주라도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제 대주주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30%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세율이 20%예요. 해외 주식도 20%, 비상장 주식도 소액 주주가 아니면 다 20%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는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2%를 내셔야 됩니다. 차익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은 제가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이제 요 사례는 해외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은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고 5년 지나서 팔면 이월과세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하고 5년 지나서 팔면 절세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앞에 요 내용을 보시면은 20페이지 보시면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한번 봐보세요.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 적용 자산은 토지, 건물, 분양권 또는 입주권, 그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주로 콘도 이용권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골프 이용권. 이런 것만 지금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고 주식이 빠져 있죠. 현재는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볼게요. 참고.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어떻게 양도세를 절세하는지. 만약 여러분 이제 남편분이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테슬라 주식을 2억에 사가지고 현재 시세가 6억입니다. 그럼 차익이 4억이죠. 저걸 그대로 팔면은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20%에다가 지방세 2%까지 해서 8,800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1년 5월에 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6억이니까 6억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고 배우자 공제 6억을 차감하니까 증여세는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저거를 바로 다음날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로 다음날 팔면은 시세가 6억 그대로겠죠. 6억에 팔고 양도가가 6억이 되는 거고 증여할 때 6억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도 6억. 그럼 양도 차익이 없어져 버리죠. 저걸 국세청이 가만히 둘까요? 추징할까요? 추징을 못해요, 저게. 세무공무원이 보면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프겠지만은 요걸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월과세로 이걸 추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크면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걸 바로 팔아도 이월과세가 안 되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주식도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냐? 2023년부터.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식의 이월과세는 원래 적용이 안 되다가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똑같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데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팔아야 이월과세를 적용해줘요. 이걸 또 활용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여하고 1년 뒤에 팔면 되겠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오래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2022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팔아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2023년 이후에 증여할 거면은 최소한 1년 뒤에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국세청이 이걸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월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한 다음에 팔아가지고 세금 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요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요거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등에게 증여한 다음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양도하면은 방금 그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팔면은 세부담이 많이 줄죠. 이게 일종의 조세 회피예요. 이런 조세 회피를 하는 우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일 직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이때 자산에 주식이 들어가요.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1회 세액이 2회 세액보다 더 크면은 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다시 부과해버려요. 근데 1회 세액이 뭐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아까 그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사서 6억에 직접 팔았다고 계산한 그 양도세 8,800이죠. 그거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부인이 증여받을 때 세금 하나도 안 냈잖아요. 빵. 양도세도 하나도 안 냈죠. 빵. 그럼 1번이 무조건 더 크죠. 그럼 결국 1번을 다시 과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아래 한번 봐보세요. 적용 배제. 적용 배제 보시면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그 테슬라 주식을 지금 부인이 증여받아서 팔았죠. 팔고 그 돈이 누구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부인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남편이 빼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부인 계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부인이 계속 자기 명의로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를 쓰거나 이러면은 부당행위를 적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팔고 나서 그 돈을 남편이 다시 빼가서 남편이 주식 사버리거나 남편이 부동산을 사버리거나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버려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부인한테 귀속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익이 큰 거를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파셔도 됩니다. 그러면 절세효과가 아주 커요. 그리고 나서 절대 그 판 돈을 당초 증여했던 자한테 주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 이 양도세나 증여세는 굉장히 세금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행하실 때는 세무대리인 자문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호용 대표님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데일리 웰스 투어 2021 오늘 모든 세션이 끝이 났습니다. 뭐 위기로 인한 충격 피할 수 없고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절세를 통해서 또 돈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밑거름이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데일리 웰스 투어 202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호수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길도 편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 이데일리 웰스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